내외기빈 여러분, 제10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제1세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제1세션의 주제는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10주년 회고 및 향후 발전을 위한 라운드 테이블입니다. 전 국제해양법 재판소 소장을 지내신 백진현 박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동료 여러분, 여러분들을 첫 번째 세션에 환영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세션은 특별한 라운드 테이블로서 해양법 국제학술회의의 10주년을 회고하는 그리고 향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앞서서 환영사에서 김진아 차관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바대로 지난 10년에 걸쳐서 이 국제학술회의는 핵심적인 플랫폼으로 성장하였으며 다양한 견해를 공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나누며 현재 진행이 되는 해양법 관련 사안들을 다룰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지난 10년간 해양법 관련된 성찰을 하고 어떠한 도전 과제와 기회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오늘 세 분의 훌륭한 패널을 모시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분들의 전문성과 식견을 우리가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왼쪽에 앉아 계신 분은 마이클 우드 경이십니다. 마이클 우드 경은 현재 국제법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며 영국의 외교 및 관련된 부처에서 자문을 제공하고 있고 또 국제법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 옆에 앉아 계신 분은 나탈리 클라인 교수님이십니다. 클라인 교수님은 국제법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이신데 뉴 사우스 웨일스 대학교의 법학대학에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전에는 맥쿼리 로스쿨의 학장을 역임하신 바 있습니다. 세 번째 패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스 우드 엘페링크 교수님이신데요. 현재 위테레스 대학에서 법을 가르치고 계시고 또한 네덜란드 해양법 연구소의 소장이시기도 합니다. 이번 라운드 테이블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패널분들께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패널 모두 제가 드리는 공통 질문에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각 패널분들께 개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패널분께서는 주어진 질문에 대해서 약 10분 정도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분께 다시 한번 공통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한 후에는 청중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션이 가능한 많은 대화가 오가고 또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세션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이제 공통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널분들께서 보시기에 지난 10년 동안 해양법과 관련하여 가장 중대한 변화는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패널분께서는 한 두세 개 정도의 주요 발전 혹은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왜 이러한 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패널분들께 3에서 5분 정도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마이클 우드경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사님. 또한 이 기회를 빌어서 대한국제법학회 외교부 그리고 이클로스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탁월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ICLS라는 약자가 웅클로스처럼 아주 중요한 해양법의 약자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해양법에서 가장 중요한 발전이라는 어려운 질문인데요. 제가 우선 가장 먼저 답변 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있었던 발전은 아니고 사실 발전도 아니라고 생각이 되지만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웅클로스의 단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해양법의 근간으로 더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서 하이더 소장님께서도 이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웅클로스는 해양의 헌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그 표현을 사실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1982년부터 이런 표현이 사용이 되었는데 헌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해양의 헌법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면 제가 동의하기 어려운 결과물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장님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조금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말씀을 드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분들과 조금 다른 의견일 수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로 인해서 웅클로스가 탄생했던 것은 50년 전입니다. 1975년, 1976년이야말로 폭넓은 이해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통해서 EEZ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기본적으로 EEZ에 대한 개념이 받아들여지고 도입이 되었던 것은 사실 제3차 회의가 마무리되기 이전부터 75년, 76년에도 적용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웅클로스 협약은 어떻게 보면 50년 된 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웅클로스가 합의된 이후에 즉 82년 이후에 상당히 안정적인 해양법이 유지되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안정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적용도 필요했습니다. 근대적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적용도 필요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안정성과 적용의 균형이 필요하죠. 이를 통해서 변화가 해양법의 정신에 잘 맞춰 나갈 수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해도 필요하고 또 돌봄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다양한 제안이 나오기도 합니다. 브러셀즈에서 여러 가지 제안이 나오는데 해양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한 채 제안이 나오기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유럽연합에서 오신 분이 안 계시죠?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발전 사항은 아주 중요한 발전으로서 오래된 발전이지만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는 면모를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분쟁 해결 절차가 웅클로스하에서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웅클로스 하에서만 이루어지고 제15부를 바탕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양법과 관련된 분쟁 해결은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웅클로스와 ICPA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여러 국가 간 중재도 중요한 기여를 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웅클로스 협약은 중재를 선호합니다. 중재가 가장 먼저 사용되는 기제입니다. 물론 국제해양법-재판소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재보다는 재판소를 선택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재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재판소 소장님의 도움을 받게 되고 재판소 소장님과 협의를 하고 또 중재자 패널들과 논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중재자 패널 같은 경우에는 재판소의 판사들과 유사한 그룹입니다. 그래서 웅클로스 그 자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해결이 이루어지는데 중재 혹은 재판소를 통한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판소가 주목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제15부를 기반으로 한 중재뿐만 아니라 여러 형태의 중재가 이루어지고 있고 ICPA도 이와 같은 기타 중재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중재재판소를 통해서 중재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동티모르와 호주 같은 경우에도 아주 성공적으로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쟁 해결에 중요한 것은 분쟁 자체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부분 결정이 이루어졌을 때 분쟁도 해결되고 또 동시에 다른 결과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도와 이탈리아 사이에 있었던 분쟁의 사례를 보고 그 분쟁의 해결 절차를 보면 제가 보기에는 아주 창의적인 결론이 나면서 인도와 이탈리아 양측이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던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 더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가나 대 코트디부아르 특별재판부에 관한 것입니다. 분쟁 지역에서 탐사가 이루어지고 이 탐사로 인해서 분쟁이 발생을 했는데 이와 관련된 의견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남중국해 사례 같은 경우에도 한 당사국의 반응을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실패의 과정에서도 몇 가지 명료화된 것들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웅클로스의 규칙들과 웅클로스 이전의 역사적 권리에 대한 상충이 명료화되었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린 것은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꼭 언급드리고 싶은 것은 BBNJ 협약입니다. 제가 BBNJ 합의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BBNJ 합의는 아주 중요한 성과입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은 이 합의가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데 BBNJ 합의가 얼마나 해양법의 정신에 잘 맞는지 그리고 때로는 부분적으로는 해양법의 정신을 파괴하지는 않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이클 경님 감사드립니다. 같은 질문은 클라인 교수님께 드립니다. 5분 시간 드립니다. 최대 5분입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이클 우드 경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 또한 이 자리를 빌어서 이번 학술 회의를 준비해 주신 주최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BBNJ 합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저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 10년 동안 어떠한 발전이 있었는가를 논하기 위해서는 논하는 과정에서는 아마도 웅클로스에서 BBNJ의 어떤 내용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다른 발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새로운 규범에 관련된 것입니다. IMO에서 이 해양의 자율 운항 어떤 관련된 MAAS와 관련된 협의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것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규범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 거로 기대를 하는데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기술이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고 이러한 신기술을 규제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기술이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 이것이 해양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의미가 있는 이 MAAS 규범이라는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양법 내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왔던 이런 과정에서 선박이 무엇인가 그리고 군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해양에서 자주권을 가진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과거에 엔진을 달고 달리던 선박과 현재의 이러한 자율운항 선박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양법이 어떻게 신기술 발전에 대응할 것인지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 규범, 논의되고 있는 규범은 자율운항되는 상선과 관련된 부분에 국한되어 있습니다만 이러한 자율운항 기술은 더 확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답을 구해야 되는 질문들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해양 안보와 관련해서는 이러한 문제가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자율운항 선박에 대한 논의가 매우 중요한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또 다른 발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보존과 관련하여 이 서태평양 지역의 어업 관련된 보존의 맥락에서 강제 노동을 방지하는 이런 규범입니다. 사실 2028년 이전에는 발효되지 않을 것이고 아마 그때쯤이면은 MAAS 규범도 이행이 되기 시작을 할 것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변화가 지난 10년간 해양법 관련된 중요한 변화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해상에서의 인권을 강조하는 발전이기 때문입니다. 초기에 이 국제 노동 기구에서는 해상과 관련해서는 제외를 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상에서의 노동자들은 충분한 이 권리를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타이타닉 호가 침몰하면서 해상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생겼던 것처럼 최근 10년, 20년에 걸쳐서 우리가 다양한 이 근로자들과 다양한 선원들이 해상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점점 더 인지하게 되었고 다양한 이주민과 여러 문제들이 수반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해상에서 적용이 되는 이 해양법이 인권법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고찰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선박이 무엇인가 또 해양법과 관련된 질문이기는 하지만 관할권 관련하여 해양법의 하에서의 관할법을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이 인권 관련된 관할권과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해양에서의 보존 및 관리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해양 선박에서 탑승하고 있는 선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또 여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관련이 되어 있는 가운데 이들을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누가 관할권을 갖는가에 대한 부분은 매우 중요한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 20년에 걸쳐서 이 주제에 대해서도 많은 발전이 있었고 앞으로도 이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일한 질문을 세 번째 패널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페링크 교수님, 한 5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 또한 여러 패널분들과 더불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외교부와 대한국제법 학회 그리고 국제해양법재판소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훌륭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제시해 주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하면서 혹시 세 명이 비슷한 답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답변 드릴 답은 앞서 두 분과 다른 답입니다. 저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또 남중국해에 대해서 BBNJ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후변화는 해양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육지의 인간 활동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양하게 해양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해양의 산도가 높아지고 있고 산성이 높아지고 있고 온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바다의 회복 탄력성이 떨어지고 있죠. 오염 원도 다루어야 하고 또 기후변화의 영향도 다루어야만 기후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또한 해양 보호 지역들을 설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BBNJ 합의와도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수면 상승 또한 기후변화와 관련이 되어 있고 이것이 여러 해안선이 범람하고 또 도서국가가 토지가 계속 줄어드는 것과도 관련이 되어 있고 국제해양법재판소와 국제사법재판소 모두 기준선을 고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동시에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연안 국가들이 일반적인 국제법과 또
국제법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기준선을 설정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구공학을 살펴보면 그 기술을 토대로 어떠한 규제가 필요한지도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다양한 과학기술적 활동들 중에 어떠한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의사결정에 어떤 부분들이 반영되어야 하는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남중국해 중재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이 되었지만 웅클로스 협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점들이 지적될 수 있는데 몇 가지 사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1조에 대한 해석을 살펴보면 이것은 국제해양법 재판소가 참치 사건과 관련을 해서 내놓았던 해석과는 다른 해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 차이가 생각보다 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중국해에서의 해석은 웅클로스의 환경과 관련된 규제에 대해서도 해석을 놓았고, 하이더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해양과 관련된 모든 법,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와 관련 부분도 웅클로스 협약의 해석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81조 제3항과 관련을 해서는 남중국해의 해석을 살펴보면 국가 관행에 대한 고려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 관행이 해석된 부분은 재판소의 해석과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여러 국가가 중국에게 재판소의 판결을 적용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국가들의 압박이 적법한지에 대해서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중재의 해석과 재판소의 해석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웅클로스 기반으로 해서 남중국해의 연안에 대한 해석을 살펴보면 남중국해에 대한 웅클로스의 해석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BBNJ와 관련을 해서는 마이클 우드 경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BBNJ는 진행 중인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고요. 또 웅클로스에 대한 해석이 점점 더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BBNJ를 실제 적용해 봤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당사국은 제가 마지막으로 며칠 전에 확인해 봤을 때 75개 당사국이 있는데 상당수의 당사국이 아직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BNJ를 성공적으로 실행을 하고 다른 국제적인 기관들과 잘 조율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당사국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관찰한 바를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패널 분들에게 개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다시 한번 마이클 우드 경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웅클로스 협약과 또 관련된 법안들을 살펴보면 실제 1994년에 발효된 이래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현재 20개국 이상이 웅클로스 협약의 비당사국으로 남아 있습니다. 비당사국이 관련되어 있는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웅클로스 협약이 아닌 국제관습법이 적용이 되겠지만 국제관습법적 지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웅클로스 협약의 국제관습법적 지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특히나 제76조 즉 대륙분과 관련된 조약, 그리고 제11조 심해저와 관련된 협약, 그리고 제136조 인류의 공동 유산과 관련된 조약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을 해서 미국이
웅클로스 협약의 비당사국인데 2023년 9월에 대륙분과 관련해서 사건을 제기했고 또 올해 4월에는 미국의 해양 자원과 핵심 광물과 관련해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우즈경께 질문을 드립니다. 10분 드립니다. 네, 10분이요. 네, 감사합니다. 아주 흥미롭지만 어려운 질문들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982년에 협약이 채택되었을 때 혹은 94년에 발효되었을 때 같은 질문을 해 주셨다면 지금 제가 드리는 답변과 다른 답변을 드렸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옹클로스 협약의 상당 부분들이 많은 국가에 의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관습법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이것을 받아들인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국제사법재판소와 해양재판소의 판결에 의해서 그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웅클로스의 조약들 중에 82년도에는 상당히 혁신적으로 받아들여졌던 조항들까지도 마찬가지로 수용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웅클로스 협약의 관습법적 지위는 대부분의 제도적인 혹은 절차적인 조항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분쟁 해결에 대한 조항이라든지 기관의 설립에 대한 조항 이런 것들은 관습법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인류의 공동 유산 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11부에 대해서 차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국가들이 수용했던 것과 또 해양법재판소나 사법재판소가 판결했던 것들을 보면 웅클로스 협약의 상당 부분들을 관습법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습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조항들을 살펴보면 82년에서 협상되고 채택되었을 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 76조 그리고 제11부입니다. 즉 76조에는 200해리를 넘어서는 대륙붕에 대한 인정 부분이었고 이 부분은 채택되었을 때 상당히 새로운 조항이었습니다. 제76조의 나머지 부분들, 즉 200해리 이상의 대륙붕을 인정하는 것 외의 나머지 부분들은 관습법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보통을 봤을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해양법재판소에서 콜롬비아 대 니카라구아 사건을 판결할 때 검토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의 사례가 바로 군도 국가와 관련된 조항으로서 당시에는 관습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관습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으로서 예를 들어서 기준선이 몇 마일이 되어야 하는지와 같은 아주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관습법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섬에 대한 것으로서 제121조 제3항과 관련된 부분으로서 당시에는 아주 새로운 조항이었습니다. 사법재판소에서 이 부분을 계속 일관성 있게 적용을 해왔고 이제 이 조항 또한 국제관습법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아직 한두 개 국가들은 국제관습법으로 수용하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에도 이를 수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조항들이 국제관습법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환영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해양법이라는 것이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하고 UN 해양법 협약의 조항들이 국제관습법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정책적으로도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국가마다 그 관습법이 다르면 처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니카라구아 대 콜롬비아의 재판소의 판결을 보면
확장 대륙붕 중에 200해리를 넘어서는 것에 대한 경계 획정과 관련된 판결은 예외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많은 학자들이 또 소수의 국가들이 이와 관련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을 올바른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콜롬비아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반대에 서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웅클로스와 를 기반으로 국제해양법 재판소가 어떻게 결정하는 것과 상관없이 반대편에 있다면 아주 어려운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준선에 대해서도 관습법적인 지위를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웅클로스 협약에서도 기준선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 이 기준선이 예를 들어서 해수면 상승 시에는 고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해수면 상승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관련해서 영국의 기준선은 수마일 조정된 바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기후변화 때문은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로 기준선이 조정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륙판이 이동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해서만 이것을 인정하는지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고,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하면 웅클로스 협약에 관련해서 제16조를 바탕으로 각 국가가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는데, 항해의 안전성과 관련해서 사실 그 해석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제관습법이라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개의 국가가 비당사국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콜롬비아 등이 비당사국이고, 이 국가들이 해양과 관련해서 아주 민감한 상황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국제관습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두 가지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12월에, 즉 2023년 12월에 확장 대륙붕에 대한 주장을 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오랫동안 준비를 해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며, 제가 보기에는 성공적인 노력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웅클로스 협약의 조항들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76조의 규칙들을 선의로 잘 적용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비당사국인데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웅클로스의 제도적인 조항들을 따르지 않는 상황에서 가능하느냐가 더 중요한 질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비당사국인데 CLCS에서 미국이 계산을 제대로 했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을 할 때 미국 측에서 웅클로스 협약에 있는 조항들을 최대한 잘 따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82조에서 수익을 공유해야 하느냐, 나누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이것이 국제반습법이기는 합니다만, 이와 관련돼서 대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제가 보기에는 웅클로스 협약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측면에서 상당히 잘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국제관습법으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확장 대륙붕에 대해서 갈등이 있을 때 이를 잘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조금은 다른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행정명령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2025년 4월에 발표가 되었고, 그곳에서 해양 핵심 자원과 광물을 사용하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인 대륙붕뿐만 아니라 해저에 있는, 국제 해저에 있는 광물까지 언급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것은 결국은 웅클로스 협약의 조항과 상충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인류의 공동 유산과 관련된 조항 그리고 제11부 심해저와 관련된 조항과 상충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며 아주 어려운 질문들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미국이 웅클로스 협약의 비당사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관습법을 따라서 국제 공해 해저에서 채광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자메이카에 있는 킹스턴에서 판결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인류의 공동유산 원칙이 웅클로스 협약에 포함이 되어 있고 이것은 국제관습법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판결한 바 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특정한 입장을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어떠한 회사도 심해저 탐사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국제해저기구와의 합의가 있어야만 투자를 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아직까지 그 시각이 옳기를 바랍니다. 제136조 같은 경우에는 인류의 공동유산 원칙을 반영하고 있으며 즉 인류의 공동유산과 관련된 자원과 광물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제11부 심해저와 같이 해석이 되어야 하며 1994년 이행 합의와도 같이 해석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제관습법이 웅클로스 협약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았다. 따라서 심해저 같은 경우에는 비당사국들이 탐사를 할 수 있고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주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 왔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법원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국제관습법적 지위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밝히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임스 크러스카 전 미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1, 2주 전에 국제 저널지에 논문을 출간을 했는데 그 제목을 보면 미국의 행정명령에 관한 것이었고 이와 관련된 심해저에 대한 미국의 행정명령은 국제법과 잘 맞는다라는 취지로 논문이 작성이 되었고 기술적으로 법적으로 잘 기술된 논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폭넓게 이 주제를 살펴보고 인류의 공동유산 원칙과 같은 중요한 원칙들을 같이 보려 해본다면 재판소가 다른 의견을 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적으로 기술적으로 주장을 해보면 좋아 보일 때라도 좀 더 폭넓게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웅클로스 협약 하에 139조가 있고 139조에 보면 당사국들은 심해저 탐사가 국민들에 의해서 진행이 될 때 웅클로스 협약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 사람이 미국의 심해저에서 탐사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네덜란드 정부에서 이 네덜란드 사람이 웅클로스 협약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저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접근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마도 관련된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패널 분에게 개별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인 교수님,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해양 안보 위협 그리고 해양법과 관련된 것입니다. 물론 해양 안보라는 개념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보라는 용어 자체, 그 단어 자체가 상당히 느슨하게 정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양 안보라는 개념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현재 해양 안보에 대한 위협이
존재하고 이러한 위협은 복잡하고 또 다층적이긴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해양법, 특히 웅클로스가 어떠한 차원에서 이러한 해양 안보를 강화하는 데 기여를 했는지 혹은 효과가 있었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된 최근의 상황에 대해서도 업데이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군사력을 해상에서 사용하는 상황과 관련하여 비국가 행위자들, 즉 후티족의 상선에 대한 공격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또한 최근에 미국이 마약 밀수 의심범들을 대상으로 카리브해에서 작전을 펼쳤던, 그리고 동태평양 지역에서 이러한 활동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10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좌장님, 질문 감사합니다. 굉장히 광범위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해양법 웅클로스가 얼마나 효과적이었는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 해양의 영토라는 것은 결국은 200해리까지로 정해져 있다라는 것도 웅클로스 덕분이고, 배타적 경제 수역에 대한 정의 또한 웅클로스에서 내려져 있기 때문에 많은 명확성이 제고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해양 안보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해양의 경계가 존재하고 관련돼서 권리와 의무가 부여된다라는 확실성이 있다라는 차원에서는 도움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여러 가지 해상 영역들이 있고 해양 안보에 문제가 있는데 관련된 논의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EEZ에서의 군사 활동을 어떻게 간주해야 되는가에 대한 논의도 진행이 되고 있고, 사전 통보라든지 또 해상에서의 또 영해에서의 활동들을 어디까지 통지해야 되는가에 대한 논의도 진행이 되고 있고, 꽤 오래된 논의들도 존재합니다. 현재 웅클로스의 조항들이 충분한가에 대한 논의가 있고, 또 일부에서는 좀 더 진전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1950년대, 60년대에 비해서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많은 진전이 있기는 했지만 여전히 다양한 도전 과제들이 존재하는데, 이 도전 과제들의 양상을 보면 기존의 여러 해상 구역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서로 다른 권리와 의무를 낳게 된다라는 것이고, 특히 상황이라는 것이 자꾸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대로 또 후티족의 경우에는 매우 공격적인 행위를 바다에서 했고, 이는 비국가 행위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웅클로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출처들을 언급해 볼 수 있습니다. 후티의 이러한 활동은 하마스 공격에 대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하마스 공격이 있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대응을 한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후티 용병 입장에서는 이스라엘과 관련된 생선을 파악을 하게 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공격을 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접근 방법을 해볼 수 있습니다. 비국가 행위자가 상선에 대해서 공격을 했다면 이것은 해적 행위로 간주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후티의 군사들과 또 헬리콥터를 이용을 하고 레이더를 이용을 해서 바하마 지역을 지나가고 있던 상선을 공격을 한 것은 해적의 행위로 볼 수가 있다, 또는 그렇지 않다라는 논쟁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적인 행위로 볼 수가 있겠죠. 해적들이 일련의 행위를 취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을 취한 것이 아니라면, 즉 금전적인 목표가 없었다면 이것을 해적으로 간주할 수 없는가에 대한 질문이 생겨나게 될 것이고, 이 민간 행위자들이 취한 이런 행동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은 해적의 정의와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론을 사용을 하는 상황에 대해서 혹은 이 해수면 혹은 해저에서의 이런 드론이나 다른 여러 장비들을 사용을 하는 것이 해적 행위로 구성이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앞서서 제가 첫 번째 발언을 했을 때 현재 해상에서의 자율주행 해수면 선박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와 관련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즉 자율운행 선박에 대한 이슈 또 해적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의 이슈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후티의 이런 활동에 대해서는 1988년 이 안전한 항행에 저해가 되는 불법적인 행동에 대한 이런 합의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1988년에 이 협약의 이행은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에 그 조약의 의정서가 채택이 되면서 이 협약의 집행 영역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협약에 가입한 당사국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해양 안전과 해상 안보와 관련된 이 조약이 안타깝게도 많이 채택이 되지 못했고 그리고 1988년에 이 협약의 효과를 높이지는 못했습니다만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 후티의 공격과 관련된 상황은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조직적인 군사 집단들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비국제적인 이러한 군사적인 분쟁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입니다. 현재 무장을 하고 있는 여러 비국가 세력들이 존재하는데 이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를 고민해 봐야 할 것이고 이러한 무장 단체들이 선박을 공격하거나 해상에서 군사적인 작전을 펼칠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여러 해군 관련된 규정들이 있지만 이러한 규정들은 해군 차원이기 때문에 민간의 군사적인 혹은 무장 활동에 대해서는 제대로 적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련된 규칙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산 매뉴얼이 1994년에 채택이 되어서 의미 있는 가이드라인이 제공이 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해상에서의 해군 활동에 대해서는 지난 세기 말에 있었던 헤이그 회의 이후에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다양한 기구에서 다양한 매뉴얼들을 준비하고 있고 학계와 또 기관들이 준비를 하면서 내놓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규칙이 어떠한 규범이 어떤 상황에 적용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은 완전히 명확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좀 더 명확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후티의 이 해상에서의 군사력 사용과 관련하여 우리가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바다에서 무력을 사용을 했다라면 자기 방어의 정도를 어디까지 허용해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길 것입니다. 특정한 군함이 공격을 받았을 때 이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기 방어용으로 무력을 사용을 했는가, 그리고 이 공격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될 것인가, 그리고 UN 헌장의 51조에 따라서 자기 방어에 권리가 있다라고 하면 이것을 어디까지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겨나게 됩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이 석유 플랫폼과 관련된 판례를 우리가 언급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떠한 법을 어떠한 규범을 어떠한 상황에 적용해 볼 것인가라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양한 여러 국제법 규정들이 존재하고 이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복잡한 규정들이 바다에서의 무력 사용에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가를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여전히 아직 답을 찾지 못한 여러 질문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비국가 행위자에 대한 무력 사용에 대해서
예를 들면 카리브해에서의 마약 밀수자들 그리고 동태평양 지역에서의 무적 행위들에 대한 이런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가 고민이 될 것이고 이는 결국 국가 간 무력 분쟁에 적용이 되는 이런 규범들을 참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이런 상황들이 다루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 적대 관계가 존재하고 특히 마약 밀매 집단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적대적 공격으로 이 마약 밀매 행위를 간주할 것인가에 대해서 불명확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마약을 몰래 들여와서 이것을 포장을 하고 실제로 판매를 해서 그 판매된 마약을 산 사람이 그 마약을 사용을 해서 피해가 발생을 해야만 이것을 어떤 적대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직 범죄에 대해서 이 마약 카르텔들이 실제로 그렇게 조직화가 되어 있는가, 그래서 범죄 조직으로 간주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류의 문제가 생겨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 분류의 문제와 맞물려서 해상법 혹은 해양법이 어디까지 적용이 될 수 있는가에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게다가 미국은 운클로스의 당사국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세가 두 번째 판결에서 나와 있는 내용을 참조를 해볼 수 있을 것이고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그런 여러 상황적인 조건들이 있습니다. 인류를 위해서 적절한 규모와 적절한 강도로 그 무력을 정당화한 상황에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될 수가 있겠는데 사실 미국의 법 집행 기관들의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거의 50명 정도가 사망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권의 문제도 같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위협을 받는 사람들의 생명이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바대로 해양법을 국제인권법과 접목시키는 데 있어서 여전히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인권 관련하여서 국가가 충분히 특정한 개개인에 대해서 통제를 행사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물론 미국 입장에서는 ICCPR이 바다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통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충분한 거리를 두고서 로켓이나 다른 무기를 육지로부터 발사해서 바다에 있는 선박을 침몰하게 했다라면 이것이 어떻게 해석이 될 것인가를 보아야 할 게고 또 이탈리아와 관련하여 인권 관련된 판결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함께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떤 사건의 정황을 살펴보았을 때 타당한 행동을 취한 것이다라는 그런 주장과 또 그 사건에서의 판례를 미국에 적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생명이라는 기본적인 인권까지 같이 고려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상 보안과 관련해서 안보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운클로스 협약을 기준으로 해서 보았을 때 우리는 좀 더 추가적으로 해상 안보와 관련된 여러 합의들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미국은 국내 법을 기반으로 해서 2008년에 도입이 되었던 국내 법을 바탕으로 해서 무국적 선박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국적이 없는 선박들의 경우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운클로스 하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제법을 적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선박이 물론 무국적 선박이라 할지라도 그 선박에는 사람들이 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의 생명과 인권까지 같이 고려를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무력의 사용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를 다르게 가질 수 있습니다. 앞서서 레드 크루세이더에 대한 판결 그리고 그 이외에 유사한 어떤 판례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고려함으로써 해당 상황에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엘퍼링크 교수님을 모시고 개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이 오랫동안 발전해 왔고 또 해양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나탈리 클라인 교수님께서도 일부 언급을 하신 바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과학과 기술은 오랫동안 해양법의 발전을 주도해온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클로스 협약이 1982년에 채택된 이후에 기술 발전이 가속화되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법적, 규제적 과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때로는 불확실성을 만들어냅니다. 기존 법의 불확실성으로 이어지면서 개정이 되거나 혹은 새로운 법으로 대체가 되기도 하죠. 이를 바탕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해양법, 특히나 은클로스 협약이 이러한 변화에 얼마나 잘 대응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자율운항 선박 마스 같은 경우에는 앞서 클라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해서는 앞서 에펠링크 교수님께서 모두 발언에서 말씀을 해주셨고 심해 해양 생물 탐사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현재 법적 체계의 한계를 시험하는 여러 혁신적인 사례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 현재 운클로스 협약의 진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마이클 우드 경께서 일부 언급을 해 주셨는데 현재 법적 체계가 이런 새로운 도전 과제에 직면했을 때 어느 정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10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의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학기술 발전의 특성에 따라 다르고 또 과학기술 발전이 발생했을 때 법의 상태 그리고 이에 대한 국가의 반응에 따라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76조 즉 대륙붕의 정의와 관련된 조항을 생각해 보면 운클로스가 채택되었을 때 대륙붕은 아주 명확한 절차를 통해서 결정을 하도록 과정이 결정이 되었었고 또 해저에 대한 매핑도 관련된 정보를 수집해서 대륙붕 한계위원회에 제출을 하는 등 정확한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학기술의 영역이었을 뿐만 아니라 남반구에 있는 국가들이 10년 이내에 CLCS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어려워서 만들어진 과정적 절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UN 사무총장을 통한 선언도 있었고 이러한 결의안을 통해서 해결책을 마련하기도 하고 당사국 회의도 1차, 2차 개최되면서 솔루션을 마련하고 이 솔루션들은 상당히 성공적으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또 다른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공해에서의 심해 탐사입니다. 이것은 바로 관련된 활동들을 생각해 봤을 텐데 태평양 지역에서의 탐사는 심해저 환경에 대해서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정리가 되기 전부터 탐사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또 ISA에서는 특정 환경적 관심이 있을 만한 에이파스 지역들을 지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과학자들과 함께 워킹그룹을 만들었고 환경적으로 관심이 고조될 지역들에 대한 탐사를 검토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ISA가 이 과정을 진행하다가 중단을 했는데 그 이유는 불명확하지만 ISA가 기존의 탐사권들을 침해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환경 규정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필요성을
느낄 수 있고 BBNJ 합의가 미래에 이러한 기준이 되어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해양 보호 구역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BBNJ 합의를 전략적 환경 평가를 진행할 때 적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해수면 상승과 기준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과학도 중요하고 또 법적인 측면도 살펴봤을 때 운클로스 협약이 적절한 틀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운클로스가 채택되었을 때 그때 당시에 기준선은 변동 가능성이 있다라고 조항들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각 국가별 관행들을 생각해 보더라도 그렇고 또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사항들을 살펴보고 또 국제해양법 재판소의 권고사항들을 살펴보더라도 국제사회 전체적으로 기준선과 관련된 솔루션들이 운클로스의 해석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운클로스 협약을 작성한 작성자들의 의도를 바탕으로 한 해석이 있을 수가 있겠죠. 계속해서 법을 발전을 시키는 것 관련해서는 앞서 우즈 경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해수면 상승이나 기후변화로 인한 기준선의 변경은 기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개발에 대비해서 왜 예외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여지는 데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원과 관련된 뿐만 아니라 또 기존의 법적 틀을 바탕으로 해서 논란이 있는 부분들을 살펴보면 우선 운클로스 협약에 있는 일반적인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공해의 자유적인 운항과 또 인류의 공동유산이라는 원칙 그리고 지식재산권이라는 원칙들을 어떻게 녹여낼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지만 CBND 같은 옵션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기존의 법적 틀 그리고 각 국가들이 어떤 선택을 해서 앞으로 법의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과학기술의 영향은 결국 말씀드린 과학기술의 특성 자체 과학기술 발전했을 때의 법의 상태 그리고 이 법과 관련된 각 국가의 이해관계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개별 질문에 대한 답을 받아보았기 때문에 그 다음 라운드로 간단하게 진행하기에 앞서서 각 개별 패널 발언에 대해서 혹시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질문 의견 없으실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라운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께 동일한 공통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향후를 내다보았을 때 앞으로 10년간 해양법에 가장 위협이 될 만한 도전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어떠한 법적인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미래에 해양법 국제학술회의의 주제에 대한 어떤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자리에는 많은 대학원생들 그리고 박사생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PhD 박사 논문 주제로 적절한 연구 주제가 있다면 또 제안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3분에서 5분 정도 각자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동일한 순서로 우드 경님. 네, 감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도전 과제 단수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복수로 3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나탈리 클라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즉 운클로스 협약과 군사적 활동의 상관관계를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매뉴얼도 살펴보고 IHL을 적용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해양법 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제가 클라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 전적으로 동의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또 두 번째로는 조금 기술적인 취약점이지만 중요한 취약점이 있다면 플렉 스테이트 관할권입니다. 기국 관할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박에 있는 일하는 사람이나 혹은 타고 있는 사람들의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기국에 대해서 약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지난 몇 주 이내에 나왔던 기사들을 보면 해저 케이블선과 파이프선에 대한 공격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겠고, 발틱 연안에서 이것이 의도적으로 공격이 되었던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핀란드의 법원에서 이와 관련돼서 아주 협의적인 해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본격적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향후 의제로 말씀을 드리자면 논란이 될 것 같긴 한데요. ICLS가 미래에 다룰 의제를 생각해 봤을 때 좀 더 신중하게 분쟁 해결 기관들이 해양법과 관련해서 좀 더 신중하게 움직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하면서 세부 주제로 분쟁 해결에 대한 국가의 동의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적절하게 한계나 예외 상황을 제15부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세부 주제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으로서 자문 의견을 부적절하게 신청하는 것에 대한 리스크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잘못 이해되는 것에 대한 리스크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모리셔스 대 몰디브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저는 근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저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아주 중립적인 시각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업과 관련된 사건들을 생각해 봤을 때 운클로스 협약을 바탕으로 국제해양법 재판소에서 국제해저기구를 제외한 그 어떠한 기관도 인정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었고, 국제해양법 재판소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자신의 역할을 정의하는데 아주 신중한 입장을 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권고 의견도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9개 국가에서 모든 국가에 해당되는 질문을 제기한 상황이었는데, 2개국이 모여서 공식적인 모임을 만들어서 이 중요한 질문을 다룰 수 있을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해를 통과하는 군함이 허가가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은 아주 위험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국제해양법 재판소의 운영 구조를 봤을 때 아주 소수의 국가들이 이런 중요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구조입니다. 기후변화 사건과 관련해서는 당연하게 취급이 되었지만 일부 국가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을 기억해 보면, 이클로스가 어떠한 조건 하에서 이러한 권고 의견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물론 재판소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미리 결정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그 기회를 통해 이클로스에서 진행할 수 있는 권고 의견에 대해서 어떠한 조건들, 어떠한 한계가 있는지 설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애석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 국가들이 각 국가만의 결정을 하고, 또 분쟁 해결이 운클로스를 바탕으로 해서 잘 되지 않고 있다면 탈퇴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럽의 인권 협약과 관련을 해서도 유럽의 인권재판소에서 내려진 결정에 대해서 반대를 해서 일부 국가들이 탈퇴를 한 것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에서도 다음 대선 때 이것이 중요한 선거 때 아주 중요한 의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중요한 향후 의제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분쟁 해결 기관들이
해양법 하에서 좀 더 신중하게 움직여야 하는지에 대한 큰 주제 하에서 몇 가지 소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클레인 교수님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우드 경께서 제안하신 의제로 회의가 진행이 된다면 저 또한 참석을 하고 싶습니다. 미래의 학술회의의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저 또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바로 해양법과 다른 여러 법 기관들 간의 관계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아마 해양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우리 해양법 분야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편안해하는 이 해양법을 좀 더 벗어나서 다른 여러 법적인 영역들과의 관계와 영향성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제가 발언을 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국제인권법과의 관계, 그리고 해양법과 다른 여러 영역에서의 국제법의 관련성 등을 같이 살펴보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역에서의 더 많은 활동이 일어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현재 해양법에 대한 가장 큰 도전 과제가 무엇인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어찌 보자면 존재론적인 위협이 현재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국제 관계 그리고 국제 정치 학자들이 걱정하는 것이 바로 이 회색지대와 관련된 것이고, 또한 규범 기반의 국제 질서 자체가 존재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렇다면은 법이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이 실제로 정책 의사 결정에서 진행이 되는 대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 모두가 특히 법을 다루는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어떠한 규칙, 어떠한 규범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확실성을 더할 수도 있겠고, 또 무언가 구멍이 있거나 격차가 있는 부분을 채우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지정학적인 상황 때문에 이러한 대화가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현재 도전 과제에 직면하고, 또한 해양법의 의미와 또 중요성을 계속 높여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어떠한 법적인 규범들이 존재하고, 이러한 규범과 법이 다양한 시나리오에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를 논의하고 대화하고 진전시키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정책 위주로 가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제가 너무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방향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같은 질문을 알렉스 교수님께 드립니다. 5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두 분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웅클로스에 대한 해석은 남중국해뿐만 아니라 여러 사례에도 논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의 틀 밖에 있었던 심해저 채광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를 적용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웅클로스에 대한 해석 관련된 부분은 웅클로스 자체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해당 국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인데, 이것은 지정학적인 부분과 관련이 되어 있어서 어떻게 해양법을 좀 더 폭넓은 이해관계에 맞출 수 있는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의 의제와 관련해서 제안을 드리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제관계와 국제법 학자들 간에 논란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의견을 교류하는 것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분의 패널 분들께서 열띤 논의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준비된 대담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청중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여기 앉아 계신 패널 분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현재 많은 이야기들이 이미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한 점, 질문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하이더 소장님께서 손을 드셨는데요. 소장님 질문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훌륭한 패널 토의 감사드립니다. 매우 상호 보완적이었고 그리고 매우 긍정적인 또 생산적인 토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드경께서는 제가 말을 하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드는 재주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권고적 의견의 관할권과 관련된 것입니다. 기후변화 관련된 권고적 의견 그리고 또 다른 권고적 의견은 모두 글로벌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틀로스와 그리고 다른 재판소와 관련하여 불법 어업에 있어서의 기국의 권리와 관련된 의견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연안국의 권리 그리고 기국의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이런 의견은 글로벌한 함의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드경께서 말씀해 주신 비교 방식과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글로벌한 함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SFLC의 의견과 관련하여 권고적인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뉴욕에서 당사국들이 모였을 때 나왔던 논의를 생각을 해보면 기후변화와 관련된 권고적 의견이 작년에 많이 수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당사국 회의 때 이런 논의가 있었고 또 올해 더 많은 논의가 당사국들 간에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국가의 권고적 의견 관할권과 관련하여 충분한 어떤 재판소 차원에서의 인지 또 인식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함의가 있다고 보겠는데요. 국제해양법 재판소가 상세한 조건을 마련을 하고 어떠한 요청 내지는 질문이 권고적 의견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앞으로 어떠한 요청 또는 어떠한 질문이 나오게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원래 이틀로스의 어떤 권한 또 재량과 관련하여 정의가 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다른 별도의 그러지 않을 의견이 없는 한 정황이 없는 한 권고적 의견을 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학자들이 연구도 하고 의견도 내었는데 충분한 어떤 강력한 이유라는 것이 무엇으로 구성이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권고적 의견을 내지 않는 혹은 내야 하는 이런 상황의 조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논의를 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SLFC와 관련된 권고적 의견과 다른 사례들을 비교해 보면 그 정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소의 신뢰도 재판소의 어떤 재량적인 권한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내용이 또 언급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드경의 발언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니카라과 대 콜롬비아 사건입니다. 이 A라는 국가가 외부에 즉 200해리를 넘는 대륙붕에 대해서 권한을 주장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재판소가 이 질문을 일반적인 질문으로 다루지 않았고 특정한 벵골만의 상황에서 미얀마와 인접해 있는 벵골만의 상황에 대해서만 해석을 했다는 것이고요. 모리셔스와 몰디브의 사건에서는 그 질문을 다소 회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등거리선과 또 형평한 해결과 관련된 절차를 사용을 해서 경계 획정을 하기 위한 진행을 하였는데 EEZ와 또 대륙붕 경계 획정과 관련하여서도 회피가 된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리셔스와 몰디브 사건에서 이틀로스는 ICJ 즉 니카라과 콜롬비아 사건과 비슷한 결론을 내렸다라는 학자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대로 특히 서로 상호 참조를 하고 서로 이틀로스와 국제사법재판소가 서로 상호 보완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제 기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일부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는 잠재성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틀로스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또 이 질문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이 될 것인가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차후에 필요하다면 패널 분들께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손을 들고 계신 건가요? 저는 서울대학교에 몸담고 있습니다.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패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션의 제목이 그렇지는 않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전체 기조 세션의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질문을 모든 패널 분들께 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자제를 하고 질문을 우드경께 드리고 싶습니다. 두 개의 질문을 우드경께 드리고 싶습니다. 발표를 하시면서 잘 알려져 있는 웅클로스가 해양의 헌법이다라는 표현에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우드경께서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 많은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위해서 왜 이 표현을 좋아하시지 않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제11부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제11부와 관련된 미국의 최근 사안들에 대해서 언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본적인 질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드경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즉 공동의 문화유산 조항의 법적 위상이 궁금합니다. 136조를 보면 제6항에 아주 특별한 지위를 제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지위를 제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인류의 공동문화유산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311조에 이런 위상을 제공하고 있고 또 제17조에 보면 관련된 법적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의 공간, 특히 인류의 공동유산인 경우에는 이것에 대한 관할권과 무관하게 새로운 해석이 있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의 문화유산에 대한 위상을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을 한두 개 더 받고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는 게 나을까요? 시간 관계상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안이라고 합니다. 서울대학교의 석사 과정생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토론을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태평양 도서국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드경께서 간단하게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기준선의 변화 그리고 영국의 대륙의 변화로 인한 기준선의 변화를 말씀해 주셨는데 태평양 도서국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생존의 문제입니다. 아주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수십 년에 걸쳐서 일부 태평양 도서국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완전히 사라질 위협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웅클로스의 맥락에서 어떻게 국적을 가지고 있지 못한 기후 난민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 보신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한 웅클로스가 앞으로 여러 가지 이 시리아 내전이라던가 이런 전쟁 난민들이 이 정치적인 이주를 신청을 할 때 망명에 대해서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드경의 날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질문이 우드경에게 쏟아졌는데요. 자, 그러면 저쪽에 계신 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패널 분들께 질문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질문을 받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벳이라고 하고요. 필리핀의 해양법 연구소에서 나왔습니다. 아시아에서 또 해양법과 관련된 기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코멘트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클라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법조인들이 정책 위반자들이 뭔가를 알고 법에 대해서 수행을 한다라고 주장할 때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남중국해에서 마닐라 다이얼로그를 이끌고 있는데 정책 위반자들에게 늘 변호사들, 특히 해양법 전문 변호사들을 초대해서 좀 더 종합적으로 국제법과 또 웅클로스 협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클라인 교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정책 위반자들과 해양법 변호사들이 어떻게 서로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군사적 활동을 EEZ 내에서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대응할 때 어떻게 협력해야 한다라고 보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패널분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두경부터 시작할까요?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 클라인 교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나 법 기반의 국제 질서라는 표현을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제법상으로는 정말 논리적이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로서 우리는 국제법을 적용한다라는 표현이 훨씬 더 정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측에서는 법치주의를 믿는 것이 아니고 국제법 기반의 국제 질서를 규범 기반의 국제 질서가 아닌 국제법 기반의 국제 질서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이더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권고적 의견의 관할권 자체의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배경 설명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잠시 언급을 드렸던 것이고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전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미래에 대해서 예상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렇지만 조금 창의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른 분야들도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각 국가별로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지금의 상황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권고적 의견을 더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양의 헌법이라는 표현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헌법이라는 표현 자체를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서면에 헌법이 공식적인 헌법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UN 헌장이 헌법이라고 언급될 때 그것도 저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헌법은 국내에서 보통 사용되는 표현으로서 헌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조항들이 결과물들이 나오는데 UN 헌장도 하나의 협약이죠. 협약을 헌법이라고 부르는 것에는 위험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관심을 끌기에는 좋은 표현이죠. 또 제가 받은 질문 중에 하나는 바로 현재의 인류의 공동 유산과 관련된 조항, 이것이 국제관습법인지에 대한 질문인데 앞서 제가 이미 답변을 드려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제임스 카스커의 논문을 살펴보면 아주 설득력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미국의 구속력 있는 국제관습법이 아니었는지에 대한 글이 아주 설득력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는 입장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이것이 재판에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입장을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망스러우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ILC의 제17조 결정안을 생각해 보면 아직 결정안입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총회, 결의 안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아주 잘 준비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내용이 많이 담겨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준비는 많이 했지만 아주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라고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분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네, 클라인 교수님, 몇 가지 질문을 우드경께 해주시고 또 저에게도 질문해 주시면서 네, 태평양 국가들의 위협, 이 직면하고 있는 위협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었는데요. 해양법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인간의 측면 그리고 더 이상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이주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특정한 국가가 만약에 해양의 어떤 영해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땅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그 땅이 없다면 어떻게 해양에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주가 발생을 하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ILA의 해수면 상승과 관련된 실무그룹에서 여러 원칙들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드니에서 열린 2018년에 회의가 있었고 그리고 제임 맥아담과 같은 제 동료들이 상당히 이 주제에 대해서 많은 문서를 저술하였고 또 기후 이주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지중해에서의 난민 상황과 관련하여 특히 웅클로스의 제98조를 보면은 기국의 의미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다에서의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서 대응을 할 그런 의무가 있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것이 과연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기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에 대해서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뿐만 아니라 혹은 이주민뿐만 아니라 밀수라던가 아니면 인신매매 또 미립국의 이런 이슈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크게 4개의 법적인 기구들이 존재합니다. 이 상황과 관련하여. 그리고 현재 정책의 흐름을 보면은 특정한 법을 다른 법들의 우위를 두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여전히 격차가 존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선할 수 있는 권리 또 의무와 관련된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결국은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인권이 중요하다는 점도 나오고 있습니다. EEZ에서의 군사 활동에 대해서 변호사들 또 법 전문가들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떠한 군사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 실시간 작전이 이루어지는 군사 활동이 있을 수 있고 실제로 무기를 사용을 하는 그러한 군사 활동이 있을 수 있고 단지 정보를 수집하는 정찰 활동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연안국들의 권리가 침해가 되는지 과학 조사를 하고 또 어업 활동을 하는데 이러한 권리가 침해가 되는지의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군사 활동으로 인해서 연안국들이 어느 정도의 영향 혹은 침해를 받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에 협의 혹은 사전에 통보가 있어야 되는지의 문제도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범위까지 특정한 요소를 고려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주위에 어떤 의무가 어디까지 적용이 되는가에 대한 질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연안국들의 권리와 이해 그리고 군사활동이 여기에 미치는 영향들 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상황들은 사실은 특정 지역 혹은 특정 위치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러시아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군사 활동을 하겠다라고 하고 이에 대해서 아일랜드의 어업인들이 반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은 국지적인 상황이 되고 이 상황에서 러시아가 군사활동의 계획을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책을 입안하거나 정책 논의를 할 때에는 법 전문가들을 포함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들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군사활동이라는 것도 범주화를 해서 어느 정도의 위협이 존재하는가, 실제로 무기를 사용을 하는가를 봐야 할 것이고 또 바다의 평화적 이용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원칙을 저해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법조인들도 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엘플링크 교수님 첨언하시겠습니까? 네, 간략하게만 규범 기반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규범 기반의 질서를 너무 간과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변호사로서 왜 이것을 사용해야 하는지, 어떻게 사용되는지 질문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규범 기반의 국제 질서라는 용어는 앞으로 미래에도 사용이 될 용어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첫 번째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패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식견을 나누어 주시고 해양법 관련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10년을 살펴보았고 해양법의 미래의 10년을 논의하였습니다. 이 오전의 라운드 테이블 논의를 통해서 우리는 향후 이어지게 될 세션의 토대를 잘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